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 여성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말 타면 경마저 피고 싶다는 속담을 아십니까? 이 속담은 욕심이 한 번 채워지면 다시 욕심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친구를 통해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특히 장남으로 태어난 탓인지 책임감이 강해요. 그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만 먹으면 못된 일도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아시나요? 그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악행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참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동네에서 2층 집 효자라고 불러주기도 해. 그만큼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기로 유명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결혼 생활은 착한 남편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우리 두 사람은 결혼 10년 차까지 아이들을 낳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됐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 급하게 시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지.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라니 어머니가 이상하게 전화를 했네. 그만큼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받으니까 어려움이라고 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던데 암은 천하태평할 일이 아니야. 나도 병원에 같이 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겠어. 시아버지가 별일 아닌 듯 큰 문제가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부부는 걱정이 컸어. 그래서 그날은 시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했던 말과는 다르게 병원에서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간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한참 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그러한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를 해주었어요. 제가 또한 간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아보고 가져다 주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가 간암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거리가 먼 때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꼭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 요양병원에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상하네요. 아빠만큼 마음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것인데 갑자기 왜 묻는 거죠? 아는 사람도 암에 걸렸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요양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으셨고 저는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날 이후로는 별 대답이 없어서 너무 신경을 쓰진 않았죠. 약 한 달이 지난 후 시아버지께서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부와 시아버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고 자연요법에 대해 알아보니 암 환자들이 많이 시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지방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연치료를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연아, 당분간 아버지 모시고 가서 지내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죠. 아무리 봐도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의사인 재수 씨가 근처에 있는 것이 나을 거예요. 정연이는 장남이고 집은 서울에 있지만 니들 집이 지방에 있고 지영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때문에 니들이 잠깐만 모시고 있으면 돼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희 부부에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모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 부부는 매우 바빠서 아버지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고 하셨죠. 만약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면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올바르게 돌보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수월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개입하여 우리 부부를 설득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형님이 필요했어요. 원래 우리 집은 서울에 있어서 자연치료가 불가능했거든요. 비록 그래도 너무 급박해서 우리 부부도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곁에서 돌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무 바쁘겠지. 너는 출장도 자주 가고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도 없이 바빴다. 하지만 형님이는 업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 상태가 심해진다고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자연치료라도 한번 시도해보자고 도움을 청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도자기 예술이라도 하기에는 바빠서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들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질러준다고 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요. 난 집안일과 가족 일도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한단다. 우리 부부는 그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자연치료라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어머니 마음을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셔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다녀온 시아버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치게 무슨 민폐냐 며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요양 참 몇 달 만에 다녀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집으로 모셔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날 때쯤 먼저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나 그냥 지영이가 다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지낼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 소원주들 키우는 것도 정신없고 힘들 텐데 나까지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아니야, 너희들도 매일 연락하고 애들도 어린이집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심심하더라. 차라리 요양병원에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고 싶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지내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 편이라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링고트 시켜 앉으셨으며 결국 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내가 일하는 곳에 계셔서 그런지 자주 만나고 배려해 주시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편도 바쁜 와중에 매일 요양병원에 들러 시아버지께 안부를 물어주고 간호를 하며 시아버지께 웃음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계셨던 분들과 친해지셨고 함께 간식을 나누고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받았는데 오히려 집에서만 앉아있기보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의 결정을 칭찬해주며 지켜보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어느 날 퇴근 후 시아버지 병실로 안부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서 부모님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오랜만에 외출도 하려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으시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은 주말에 집에 잠시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부부는 기쁘게 수락했고 외출증도 미리 끊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피곤하셨을 텐데 일이 있어 바쁘셨던 시아버지께서도 무엇보다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길 감사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말에 시아버지를 모셔서 시댁에 가기로 했고
그 집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 출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텐데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하실 텐데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몇 시간 후에 도착했을 때 집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있는 집문이 활짝 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날씨 좋을 때마다 문을 열어놓는 습관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원주택이라 벌레가 들어올까봐나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가끔 말다툼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잘겠어요 하고 했지만 평소 습관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는 습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부부가 언급되면서 전개가 이어지는데 일단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동서 아주부는 시엄마에게 사실 아니 미래치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이부의 연락을 받고 급히 왔어요. 그건 고마운데 시엄마께 습관적으로 일감을 성찬할 땐 조용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몇 차례 다시 모습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경박의 뒷전이었죠.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된 모습으로 만나느라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사이부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비밀을 갖고 어려울 텐데 시엄마도 이해해줘야 해.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부부와 부모님 사이에 더 많은 연약한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사이부 부부의 관계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병원을 개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개업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난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좋아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래 살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제사를 치 용서해 줄 수 없다.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데 엄마는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노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나는데 여자의 얼굴이 웃으며 스트레스를 던진다.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안 좋아진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빼돌리기 위해 떠넘긴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런 일이 말이 되는가 했지만 바로 들어가서 뒤집기를 제안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한 후 우리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행동에 우리 부부는 너무 황당해했어요. 남편은 나가면 어떡해?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못하면 본인이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서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주 급히 말리면서 일단 나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밖으로 나갔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손잡이를 잡고 대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화를 냈어요. 아버지, 단순히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며 들어가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집을 뒤엎어야 했어요. 세 사람이 일으킨 상황에 시아버지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잘못됐던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뺏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에 타고 조용히 가야 해요. 우리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에까지 들릴 것 하고 말했어요. 우리 부부는 이런 기이한 상황에서 당황하며 주변을 뒤졌지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이따금 평온하게 사건에 대처하는 격이셨어요. 그는 놀랍지 않은 상황에도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가 차에 먼저 타고 부부에게 차를 돌리게 했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신속히 출발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시아버지의 행동을 의아해하며 이를 따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고려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단단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5년 동안 소에게 돈을 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안전하게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작은 돈이 들어있는 다른 통장은 어떻게든 돈을 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빼가는 일을 알게 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나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여러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군요. 시아버지는 여러분의 요양병원에 부탁하여 자신이 안 좋아져 세상을 떠난 것처럼 가장하여 어머니를 속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죠?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대신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3명의 사람이 돈을 훔치는 게 더 쉬워질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 도와주세요.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하면 3명이 편하게 돈을 퍼뜨릴 수 있고 그들이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위험한 방법 같아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어떨까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급히 차를 세우려 했고 제가 그런 일을 말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받아들여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해서 저가 직접 얘기하기 어렵다면 원장님과 상담을 요청했죠.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후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어요. 결국 우린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무작정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문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원장님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절실하게 부탁할 때 원장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에 원장은 결국 요양병원에서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모두 시아버지에게 지우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떠난 척을 하기로 했고 적절한 날짜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운명이 우리 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어요. 퇴근 후 병실을 찾아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려 갔을 때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잘 계시죠? 도시락이 더 필요하신가요? 라고 동생이 말했어요. 아버님은 잘 계시고 지방에서 유행이 나서 걱정이 많으시단다.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군요. 나는 잘 있어, 아버님. 하지만 왜 라도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요양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난 아버님께 미안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어머님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해외여행? 어디 가신다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부부끼리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너무 적적해 하시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휴양지로 도망가 보려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여행을 가려고요. 여행을 가느냐니 조금 긴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2주 정도 가보려고 해요. 기회가 되니 제대로 즐기다 오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돌아오세요. 저녁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께 여행 기간 동안 전화를 못할 것 같다고 통보했어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 이제 일어날 때라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원장께 말씀을 드려 이틀 뒤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원장님은 정말 괜찮겠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예정대로 이틀 뒤에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기를 했고 우리 부부는 동서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리게 되었어요. 동서가 놀라지 않고 조용히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잠자는 시간인데 왜 전화를 하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라고요. 동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 최대한 빨리 어머니를 모셔서 한국으로 오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동서, 지금 자고 계시다면 빨리 나오셔야 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인데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이 이상하다고 동서는 말했어요. 그의 시아버지는 해외에 있었는데 자고 있는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동시에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깨워 시아버지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도 동서와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전화를 받았던 휴대폰을 바꾸어 들었고 두 사람은 울면서 다시 한번 시아버지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는 동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얼마나 더 죽으기를 기다렸던 거야? 엄마, 아버지가 떠난 걸 왜 울지도 못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할 때 아니야? 그리고 애써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냐고? 아버지 장례식이 개최되니까 지금 비행기 표를 확인해 입국해야 해. 내가 지금 어딜 갈 수 있겠어?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아? 비행기 표를 확인했더라도 지금 못 가. 아버지가 떠났으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떠난 것인데 왜 달려가지 않아? 아저씨, 지금 비행기 표가 없어서 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여행 온다고 돈을 끊고 싶어 하나요? 저희 여행을 마치기 전까지 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은 스스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제사를 지낼 때 저희가 인사를 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 3명이 한국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부친도 우리에게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어요. 여행 중 3사람에게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영정사진을 찍어 납골당에 두기로 했어요. 3사람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납골당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 안치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증명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부친은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 이름으로 세무기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부친은 전화 한 통을 하고 오셔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며 바로 납골당으로 가길 권했어요. 그때 남편은 궁금해해서 부친에게 어떻게 납골당을 구하셨냐고 물었어요. 부친은 내가 준민이라고 기억하냐? 라며 설명했어요. 준민이라는 아들은 부친이 후원해준 아저씨 아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있던 아저씨의 아들이 필요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지금은 납골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 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네요. 종종 안부도 묻고 가끔 만나서 술 한 잔씩 하죠. 걔가 나한테 술을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더니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후원을 하던 분이 아들이 납골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고 흔쾌히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가짜 유골함을 만들어서 적당한 곳에 묻을 수 있었어요. 물론 3사람이 관심 없는 것을 보면 납골당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올지 모르니 예비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뒀다고 하네요.
그런 후 준비를 끝낸 후에 시아버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며칠 뒤 세 사람은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를 데려갈 준비를 했는데 납골당 주소가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받아갔대요. 모두가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주 행복해 보였고 약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와 동서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동서 부부에게 5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당연히 우리 부부는 난리를 쳤어요. 엄마,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5억을 그들에게만 주면 어떡해? 나도 정확히 반 나눠서 줘야지. 나는 형이 되어서 동생 돈을 가로채고 싶냐? 원래 재산은 잘난 자식에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아버지. 임종도 내가 지키고 장례식까지 혼자 다 치렀는데 이러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도 잘 아버지 그랬냐? 쓸데없는 건설에서 다니는 너보다 의사 집안에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은 학벌에 좋은 이재수 씨가 받아야 맞지? 시어머니는 귀엽고 그 통장을 동서 부부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난리를 쳐서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라면서 쓸모없는 우리에게 줘봤자 돈을 날리는 꼴이라고 정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쫓아내듯이 내쫓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을 나오게 되었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얼른 다음 계획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와 시댁에 찾아갔을 때 들었던 동서 부부의 병원 개원 날짜가 다가왔어요. 세 사람이 개헌하는 것을 알려주지. 존경하는 사연꾼님, 아래는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부는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병원의 주소를 받아 시아버지를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일찍 출발할 거라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개막식 시간에 다소 늦게 도착했습니다. 끝났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했지만 건물 안을 살펴보니 개막식이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셔들고 직접 안으로 향했습니다. 돈 문제로 고민했던 형님께 먼저 말을 해야 했을 텐데 이렇게 교묘하게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어 어떻게 하지 싶었죠. 일일이 대화를 더듬으며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려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남편이 부탁을 듣지 않아서 먼저 나와서 다들 놀랍게 하고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을 보듯이 놀라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등장하자 세 사람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상황이 급속히 반전되었죠. 실종된 줄로만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나타나니 다들 놀랐으며 남편이 현금으로 지불해 놓겠다는 놀라운 말을 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형,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야고 시아버지가 생사를 되찾으니까 병원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동서 부부는 놀라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는 말만 되풀이했고 시어머니는 많이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모두의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어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냐?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재산에 손대지 못할 거란 건 모르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에 손대지 못한다는 말이야. 내 엄마가 젊었을 적에 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냐? 그게 들통나서 나한테 들킨 거야? 어릴 때부터 이혼한 상태야.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지 이혼했는데 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 이혼을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릴 생각이었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두 아이들을 이유로 나한테 맡겨달라고 집을 나가자서 조용히 살자며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결국 어린 자식들을 위해 시어머니의 말처럼 동거를 계속했던 거래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돈을 함부로 가져가니 재산을 빼돌려 시어머니까지 사기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미 이혼한 상태인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돈을 빼고 사용한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세 사람이 돈을 빼돌리도록 한 후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내가 비담 흘려 모은 돈 5호를 주려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되돌려놓고 내 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도 돌려주어라. 나는 너희를 이제 자식으로 보지 않으며 이제 일부도 잘못했어. 다시 돌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내게 말해봐라. 위 소리에 재현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세 사람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부부에게 그만 떠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병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 문제도 해결되었고 우리 세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자식이 제 남편뿐이라며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가야 했고 동서 부부는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결국 동서 부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죄를 저질렀으니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 모든 일은 자기들이 일으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짓고 살아가기 힘든 말도 있죠. 그 이후 우리 부부는 아버지의 건강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요. 점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라면 간 이식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아 완치하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간암을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